공식 군사력 순위 세계 5위. 하지만 실전에서의 한국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지금 동남아의 깊은 정글에서 벌어진 48시간의 무력 충돌이 전 세계 국방 지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발생한 충돌. 모두가 강대국의 무기를 주목하던 그 순간 전장의 판도를 바꾼 건 다름 아닌 K방산이었습니다. 카탈로그 속 화려한 숫자를 자랑하던 무기들은 멈춰섰지만 한국의 무기는 정비 지연도, 정치적 제약도 없이 즉시 불을 뿜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장면을 지켜본 미국의 명문대 교수는 강단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세계 1위는 한국이다. 숫자가 설명하지 못한 전쟁의 진실, 그리고 전 세계 군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 무기의 진짜 저력.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미국인이죠. 미 국방대학에서 전쟁 지속력과 군수 전략을 전공했고 지난 15년간 나토 안보대학원에서 현역 장교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제 전공은 군사력 순위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주일, 한 달, 1년 지속될 때 어떤 나라가 살아남는가를 연구하죠. 그래서 저는 카탈로그보다 공급망을, 화력보다 정비 능력을, 초기 전력보다 증산체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도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뒤흔들어 놓겠다고요. 강단에 가방을 내려놓고 그들을 둘러봤습니다. 23명, 15개국에서 모인 장교들과 연구자들이었죠.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온 현역 장교들과 국방연구원들이 섞여 앉아 있었어요. 모두 자국의 군사력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위표를 신봉했고 숫자를 믿었죠. 제 손은 이미 화이트보드에 마커를 짚고 있었습니다. 인사도 출석 확인도 생략했어요.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갔죠. 천천히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듯이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침묵이 왔습니다. 짧았지만 무거웠어요. 저는 마커를 내려놓지 않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눈썹을 치켜 올렸고 누군가는 동료와 시선을 교환했죠. 몇몇은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이 반응을 예상했어요. 매 학기 첫 강의마다 똑같은 반응이 나오니까요. 그 침묵은 단 3초 만에 깨졌습니다. 맨 앞줄 오른쪽에 앉아있던 제임스 밀러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 공군 출신 장교였죠. 그의 표정에는 당혹과 불쾌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 전에 이미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었죠.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건드려진 겁니다. 제임스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좀 이상한데요. 미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1위입니다. 국방비만 8천억 달러가 넘죠. 항공모함은 11척,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수백 대를 운용합니다. 핵무기 보유량도 압도적이고요. 한국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상위권이긴 하지만 1위는 절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수치로 증명 가능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자신감이었죠.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하도록 기다렸어요. 그래야 제 설명이 더 강하게 꽂힐 테니까요. 그리고 중간쯤 앉아있던 리웨이가 거들었습니다. 중국 국방대 출신 교환 장교였어요. 리웨이는 제임스보다 신중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고 말투는 절제되어 있었죠. 저도 동의합니다. 중국은 최소한 세계 3위입니다. 한국보다는 분명히 위죠. 인민해방군의 규모만 200만 명이 넘습니다. 해군력 확장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요. 한국이 우수한 건 인정하지만 중국을 넘어선다는 건 과장입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요동쳤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일부는 팔짱을 끼고 저를 지켜봤어요. 뒷줄에 앉은 독일 출신 장교는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고 프랑스 연구원은 노트북에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아니, 제가 유도한 반응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말한 순위는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제임스가 즉각 대답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같은 기관의 자료죠. 매년 발표되는 군사력 지수입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된 거예요. 병력, 무기 보유량, 국방비 규모 모두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리웨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병력수, 전차 보유량, 전투기 숫자, 국방비 규모 모두 정량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죠. 한국이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이 수치들을 뒤집을 순 없습니다. 미국은 국방비가 8천억 달러가 넘고 중국은 병력이 200만 명입니다. 한국은 어느 쪽도 따라갈 수 없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표와 그래프,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죠. 하지만 그 명확함이야말로 제가 깨뜨리고 싶었던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문장 옆에 물음표 하나를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건 맞습니다. 순위는 분명히 존재하죠. 숫자로 보면 미국이 1위고 중국이 3위예요. 저도 그 통계를 압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순위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같은 의미인가요? 전장에서 살아남는 것과 같은 의미인가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임스가 조금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무기와 더 큰 예산을 가진 나라가 유리한 건 자명합니다. 전쟁은 결국 물량전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명하다는 말, 참 위험한 단어죠. 베트남은 미국보다 약했지만 이겼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소련보다 또 미국보다 약했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전쟁에서 자명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는 순위표는 평화시 기준이에요. 창고에 쌓인 무기의 개수를 센 겁니다. 하지만 전시엔 다른 법칙이 작동하죠. 뒷줄에 앉아있던 독일 출신 장교 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게릴라전이나 비대칭 전쟁 이야기 아닙니까? 현대전은 다릅니다. 첨단 무기, 정보력, 항공 우세가 승패를 결정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 무기가 고장나면 누가 고치나요? 정밀 유도 폭탄이 떨어지면 누가 보급하나요? F-35가 격추되면 누가 새로 만들어 보내나요? 이게 진짜 현대전입니다. 첫날의 화력이 아니라 100일째의 지속력이죠. 리웨이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한국을 1위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었죠.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은 회의적이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듣고 싶어 했습니다. 설득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근거는 알고 싶어 했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왜 한국인가? 무엇이 다른가? 순위표가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저는 화이트보드 옆으로 걸어가 새로운 섹션을 그었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을 열고 펜을 꺼냈어요. 제임스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고 리웨이는 냉소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고 있었죠. 저는 첫 번째 단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강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화이트보드 중앙에 큰 글씨로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학생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요. 자립, 정비, 증산. 이 세 가지가 전쟁을 지속시키는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순위표는 이걸 측정하지 않아요. 순위표는 창고에 쌓인 무기 개수만 셉니다. 전차가 몇 대, 전투기가 몇 대, 군함이 몇 척. 하지만 전쟁이 일주일, 한 달, 1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는 고장나고 탄약은 떨어지고 부품은 부족해집니다. 그때 누가 살아남느냐? 바로 이 세 가지를 갖춘 나라죠. 강의실은 조용했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제임스는 팔짱을 낀 채 화이트보드를 바라봤고 리웨이는 노트북에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자립. 한국은 무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생산합니다. 엔진, 센서, 유도 시스템, 탄약까지 모두 국내에서 만들어요. 외국 부품 의존도가 극히 낮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공급망이 끊기지 않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F-35한 대를 만들려면 전 세계에서 부품을 모아야 합니다. 영국에서 날개, 이탈리아에서 동체, 일본에서 전자장비가 와요. 전쟁이 터지면 그 공급망은 즉시 마비됩니다.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미국의 강점 아닙니까?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최고 성능의 무기를 만드는 거죠. 혼자 다 하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화 시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시엔 독이 돼요. 이탈리아 공장이 타격받으면 F-35 생산이 멈춥니다. 영국 항구가 봉쇄되면 부품이 안 들어와요. 협력은 평화의 산물이지만 의존은 전쟁의 약점입니다.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중국도 자립도가 높습니다. 제-20 전투기, 52D 구축함 모두 자체 생산하죠. 러시아에서 일부 엔진을 수입하긴 하지만 국산 화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정비. 무기를 만드는 것과 고치는 건 다릅니다. 한국군은 전차가 고장나면 24시간 안에 현장에서 수리합니다. 부품이 없으면 즉시 본국에서 공수하죠. 정비 매뉴얼이 한글로 되어 있고 정비병들이 모든 부품을 다룰 수 있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VT4 전차가 고장나면 누가 고칩니까?
수출한 나라의 정비병들이 중국어 매뉴얼을 읽을 수 있습니까? 부품을 중국에서 주문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리웨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제가 맞는 말을 했으니까요. 대신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연구원 소피였어요. 교수님, 그건 한국만의 장점이 아닙니다. 독일도 레오파르트 전차를 자체 정비하죠. 프랑스도 라팔 전투기 정비 체계가 완벽합니다. 유럽 국가들도 충분히 자립적이에요. 저는 세 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증산. 바로 이겁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를 정비할 수 있지만 새로 만드는 속도가 느려요. 연간 생산량이 수십 대 수준이죠. 전쟁이 터지면 손실을 메울 수 없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라팔 전투기를 연간 10대 정도 생산합니다. 전쟁에서 하루에 5대가 격추되면 어떻게 됩니까? 2주면 모두 소진됩니다. 소피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하루에 5대씩 격추되는 일은 없습니다. 현대전은 그렇게 소모적이지 않아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간단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시간축과 전력축이었죠. 여러분은 현대전이 빠르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몇 주면 승패가 결정된다고 믿죠.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4년, 2차 세계대전은 6년, 한국전쟁은 3년 지속됐어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도 2년이 넘었습니다. 전쟁은 여러분 생각보다 길어요. 그리고 길어질수록 중요한 건 초기 전력이 아니라 증산 능력입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독일 장교 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논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정말 그렇게 빠르게 증산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본 적은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들은 여전히 증거를 원하고 있었어요. 숫자, 데이터, 측정 가능한 무언가. 저는 노트북을 열어 몇 가지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생산 라인은 연간 100대 이상 생산 가능합니다. 현재는 수출 물량 때문에 그 정도로 돌아가고 있죠. K2 전차도 연간 50대 이상 생산합니다. 이건 평시 기준이에요. 전시체제로 전환하면 2배,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공장이 24시간 돌고 인력이 3교대로 투입되고 부품 생산이 최우선 순위가 되니까요. 제임스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건 카탈로그 수치 아닙니까? 실제로 전시 생산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지만 동의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침묵으로 불신을 표현했죠.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의 설명은 논리적이지만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웨이가 노트북을 덮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건 모두 이론입니다. 자립, 정비, 증산 모두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게 한국을 1위로 만든다는 건 비약이에요. 미국은 여전히 기술력 1위고 중국은 여전히 규모 1위입니다. 순위는 한국 위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웨이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제임스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말하고 있었어요. 이론은 그만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강단 앞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기가 냉각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건 납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루함과 회의가 섞인 침묵이었죠. 저는 이 순간을 예상했어요. 매 학기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벽에 부딪히니까요. 일본에서 온 장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실전에서 증명하지 못했습니까? 지난 70년간 한국은 대규모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북한과의 소규모 교전만 있었을 뿐이죠. 미국은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웠습니다. 중국도 중월 전쟁을 경험했어요. 실전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1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강의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확신에 찬 반대였습니다. 실전 경험, 그것은 제가 어떤 이론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카드였으니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대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리웨이는 미소를 지었고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승리했다고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론의 한계를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노트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좋습니다. 실전 경험 말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까? 카탈로그가 아니라 전장의 기록을요. 학생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요.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밝아지는 동안
강의실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최근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전쟁을요. 여러분이 모르는 전쟁 말입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어요. 이제 이론은 끝났습니다. 현실을 보여줄 시간이었죠.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였어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선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중 한 지점이 노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프레아비 해안 사원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 지점을 천천히 가리켰어요. 지난해 11월 15일 이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직접 교전했죠. 국경 분쟁이었어요. 양측 모두 이 지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고 외교적 해결이 실패하자 군대가 투입됐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화면을 응시했어요.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죠. 논쟁의 침묵이 아니라 집중의 침묵이었습니다. 제임스는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리웨이는 노트북을 덮고 스크린만 바라봤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타임라인이 나타났죠. 11월 15일 오전 6시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 정확히 57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48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전면전이 아니었어요. 국지전이었죠. 하지만 양측 모두 현대식 무기를 총동원했습니다.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공격 헬기, 전투기까지 투입됐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강도는 높았습니다. 독일 장교 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 전쟁은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분쟁인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언론은 관심을 갖지 않았죠. 동남아시아 두 나라의 국경 분쟁, 사상자도 양측 합쳐 100명이 안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나 중동 분쟁에 비하면 작은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 전쟁은 카탈로그 성능과 실전 성능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줬거든요. 리웨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미 제가 어디로 가려는지 눈치챈 것 같았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양측 군대의 무기 목록이 나타났어요. 태국군 주력 무기입니다. K9 자주포 18문, 블랙팬서 전차 12대, T-50 경공격기 6대. 모두 한국산이죠. 캄보디아군은 어떻습니까? VT-4 주력 전차 15대, PLG-45 자주포 12문, 중국제 CH-4 공격 드론 8대. 모두 중국산입니다. 강의실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어요. 리웨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임스는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요. 프랑스 연구원 소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양측 무기가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전차 대 전차, 자주포 대 자주포 구도인데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무기 스펙 비교표였어요. 왼쪽에 한국 무기, 오른쪽에 중국 무기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죠. 카탈로그상 성능을 비교해보죠. VT-4 전차는 125mm 활강포를 장착했습니다. 블랙팬서는 120mm죠. 포 구경만 보면 중국이 우위예요. VT-4의 최대 사거리는 5km, 블랙팬서는 4km입니다. 엔진 출력도 VT-4가 1300마력, 블랙팬서가 1200마력이에요. 숫자만 보면 중국 전차가 더 강력합니다. 리웨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 안도가 스쳤어요. 보십시오. 스펙은 중국이 우위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도. 저는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주포도 봅시다. PLG-45는 155mm, 사거리 39km입니다. K9도 155mm, 사거리 40km예요. 거의 동등하죠. 가격은 어떻습니까? VT-4 전차는 대당 400만 달러, 블랙팬서는 850만 달러입니다. PLG-45는 250만 달러, K9은 380만 달러예요. 가격 대비 성능으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전쟁을 예시로 드신 겁니까? 스펙이 비슷하거나 중국이 우위라면 결과도 비슷하거나 중국이 이겼을 텐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카탈로그를 믿고 있죠. 구경, 사거리, 출력, 가격. 모두 측정 가능한 숫자예요. 하지만 전쟁은 카탈로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본 숫자들은 모두 시험장에서 측정된 겁니다. 평지, 맑은 날씨, 새 부품, 충분한 정비 시간. 이상적인 조건에서 나온 수치죠.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전장 사진이 나타났어요. 진흙투성이 도로, 폭우가 쏟아지는 밀림, 45도를 넘는 열대 기후였죠.
학생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실전입니다. 프레아비헤아 국경지대는 11월이 우기예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습도는 90%를 넘습니다. 도로는 진흙탕이 되고 장비는 녹이 슬죠. 먼지와 습기가 전자장비를 망가뜨립니다. 이런 환경에서 무기가 카탈로그대로 작동할까요? 강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전투 첫날의 기록이었습니다. 11월 15일 오전 6시 20분, 캄보디아군이 먼저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PLG-45 자주포 12문이 일제히 사격했어요. 태국군 진지를 향해 약 200발의 포탄이 날아갔죠. 태국군은 7분 후 반격했습니다. K9 자주포 18문이 응사했어요. 포격전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제임스는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고 리웨이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일본 장교는 팔짱을 낀 채 다음 말을 기다렸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첫 30분간은 양측 모두 정상 작동했습니다. 포탄이 날아가고 명중하고 진지가 파괴됐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PLG-45 중 3문이 사격을 멈췄어요. 태국군의 K9는 18문 모두 계속 사격했습니다. 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멈췄습니까? 고장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포신 과열과 장전장치 오작동이었습니다. 습한 환경에서 연속 사격하자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반면 K9는 냉각 시스템이 더 견고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계속 작동했어요.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3문만 멈춘 겁니다. 나머지 9문은 계속 작동했죠. 그건 큰 차이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3시간 후의 기록이었어요. 오전 9시 30분, 캄보디아군의 PLG-45는 12문 중 7문이 멈췄습니다. 태국군의 K9는 여전히 18문 모두 작동했어요. 이 시점에서 포격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리웨이는 입을 다물었고 제임스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죠. 그리고 전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양측 전차가 약 2km 거리에서 조우했어요. VT-4 15대 대 블랙팬서 12대. 숫자상으로는 캄보디아가 우위였죠. 카탈로그상 성능도 VT-4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학생들은 제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강의실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에어컨 소리조차 크게 들렸죠. 저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전장은 카탈로그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려다 멈췄습니다. 아직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충분히 긴장할 시간이 필요했죠. 저는 강단 앞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숫자를 봤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더 많은 전차를 보유했고 스펙상으로도 우위였죠. 가격도 저렴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3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자립, 정비, 증산. 이 3가지가 없으면 무기는 그냥 고철입니다. 리웨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추측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보여드리죠.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가 전장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말입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어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파괴된 전차 사진이 있었죠. 포탑이 날아가고 포신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건 이론이 아닙니다. 측정된 사실이에요.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48시간 동안 기록한 전투 보고서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순위표가 얼마나 무력한지, 카탈로그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정확히 보여줄 겁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화면 속 파괴된 전차를 가리켰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어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죠. 강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논쟁은 끝났어요. 이제 현실이 말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화면 속 파괴된 전차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VT-4 주력 전차입니다. 캄보디아군이 운용하던 15대 중 하나죠. 전투 시작 2시간 30분 후에 촬영된 사진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본 카탈로그에서는 이 전차가 블랙팬서보다 우수했습니다. 포 구경도 크고 사거리도 길고 엔진 출력도 높았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전차의 포신이 이상하게 휘어져 있었어요. 포탑 상부가 검게 그을려 있었고 해치가 열린 채로 방치되어 있었죠. 제임스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리웨이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포신이 파열됐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휘어진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포신 중간 부분이 부풀어 올라 있죠. 터진 겁니다. 왜 터졌을까요? 카탈로그에는 225mm 활강포가 연속 사격 30발 이상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랬어요. 하지만 전장에서는 달랐습니다. 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포신 파열은 드문 사고 아닙니까? 어느 나라 무기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드문 사고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드물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또 다른 VT4 전차 사진이 나타났죠. 이것도 포신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그리고 또. 저는 연속으로 4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전투 첫날 캄보디아군의 VT4 전차 15대 중 4대가 포신 파열을 겪었습니다. 26%죠.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구조적 결함이에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리웨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죠. 교수님, 그건 과장입니다. 포신 파열은 탄약 문제일 수도 있고 정비 부족 때문일 수도 있어요. VT4 자체의 결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기술 보고서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중국 측에 보낸 공식 문서였죠. 이 보고서는 전투 직후 작성됐습니다. 캄보디아군 기술진이 파열된 포신을 분석한 결과예요. 탄약은 정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공급한 표준 탄약이었죠. 정비도 매뉴얼대로 했어요. 전투 전날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도 포신이 터졌어요. 왜일까요? 저는 보고서의 한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포신 내부 온도 데이터였어요. 연속 사격 시 포신 온도가 섭씨 900도를 넘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시험장에서는 사격 간격을 두고 측정했지만 실전에서는 빠르게 연속 사격했어요. 그 차이가 포신을 파열시켰습니다. 소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전차는 어땠습니까? 블랙팬서도 같은 조건에서 싸웠을 텐데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태국군의 블랙팬서 전차 사진이었어요. 전투가 끝난 후 정비 중인 모습이었죠. 포신은 멀쩡했습니다. 블랙팬서 12대 중 포신 파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0%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습도, 같은 기온에서 싸웠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카탈로그에는 VT4가 더 우수하다고 나와 있었는데 말이죠. 리웨이가 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입을 다물었죠. 제임스는 노트북에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VT4 포신 파열을 검색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아까 적었던 세 단어 옆에 새로운 단어를 하나 더 적었죠. 내구성. 이게 카탈로그에 없는 항목입니다. 시험장에서는 측정하지 않아요. 포신이 몇 도까지 견디는가, 연속 사격 시 냉각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습한 환경에서 얼마나 버티는가. 이런 건 시험장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기준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전장에서는 이게 생사를 결정합니다. 일본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내구성을 확보했습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험이죠. 한국은 지난 70년간 북한과 대치해왔습니다. 휴전선 근처는 여름엔 습하고 겨울엔 얼어붙어요. 장비가 극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는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염두에 두고 설계돼요. 시험장 성능이 아니라 전장 생존을 목표로 만듭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블랙팬서 전차의 설계 도면이었어요. 포신 부분이 확대되어 있었죠. 블랙팬서의 포신은 이중 냉각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외부 공기 냉각과 내부 순환 냉각을 동시에 사용해요. 연속 사격 시에도 온도를 섭씨 700도 이하로 유지합니다. VT4는 단일 냉각 시스템이에요. 시험장에서는 충분했지만 실전에서는 부족했죠. 한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중 냉각 시스템은 무게와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VT4가 더 저렴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VT4는 400만 달러, 블랙팬서는 850만 달러예요. 2배 이상 비싸죠. 하지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휘관이라면 어떤 전차를 선택하겠습니까? 400만 달러짜리 전차 2대를 사서 2시간 만에 포신이 터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850만 달러짜리 전차 1대를 사서 48시간 내내 싸우게 하는 게 나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의 침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죠. 가격과 성능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투 둘째 날의 기록을 보여줬어요. 11월 16일 오전 캄보디아군의 VT-4는 작동 가능한 전차가 11대로 줄었습니다. 4대는 포신 파열, 나머지는 정상이었죠. 태국군의 블랙팬서는 12대 모두 작동했습니다. 수적 우위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이 시점부터 전차전의 주도권은 태국군으로 넘어갔습니다. 리웨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1대는 계속 싸웠습니다. 여전히 숫자는 비슷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전투 손실 그래프였어요. 시간에 따른 양측 전차 수가 표시되어 있었죠. 둘째 날 오후 캄보디아군 VT-4 2대가 더 격파됐습니다. 태국군 블랙팬서는 1대가 손상됐지만 수리 가능했어요. 셋째 날 새벽 VT-4 3대가 추가로 격파됐습니다. 블랙팬서는 손실이 없었죠. 전투가 끝났을 때 캄보디아군은 작동 가능한 전차가 6대 남았고 태국군은 11대가 남았습니다.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전차 격파는 포신 파열과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전술이나 조종 실력 차이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포신이 터진 전차는 싸울 수조차 없었어요. 전투에 참여하지도 못했죠. 15대로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1대로 싸운 겁니다. 처음부터 4대가 빠진 거예요. 이게 카탈로그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어요. 한 문장만 크게 적혀 있었죠. 카탈로그에 적힌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신이 견뎌야 하는 화약의 온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리웨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임스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피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고 한스는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겼죠. 일본 장교는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저는 강단 앞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순위는 시험장 성능을 측정하지만 전쟁은 전장 생존을 요구해요. VT-4는 카탈로그상 훌륭한 전차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26%가 스스로 무너졌어요. 블랙팬서는 카탈로그상 평범해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0%가 고장났습니다. 이게 순위표가 놓치는 진실입니다. 뒷줄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일 장교였어요. 그는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고 고개를 끄덕였죠.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신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무거운 깨달음이 자리 잡았죠.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조용했어요. 교수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국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이 전투 이후 중국은 VT-4의 냉각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판매한 전차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가 산 15대는 여전히 구형 시스템이죠. 리웨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화면만 바라봤어요. 저는 그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였죠. 저는 프로젝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여줄 게 더 있었으니까요. 포신 파열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카탈로그가 거짓말한 건 전차만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하늘 사진이었어요.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이었죠. 학생들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직도 아까 본 포신 파열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듯 했어요. 지상전만 벌어진 게 아닙니다. 태국 공군도 투입됐어요. F-16 전투기 8대와 그리펜 전투기 4대가 출격했죠. 목표는 캄보디아군의 보급선이었습니다. 탄약고, 연료 저장소, 로켓 발사 진지를 파괴해야 했어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공군 출신이었죠. 전형적인 근접 항공 지원 작전입니다. 정밀 유도 폭탄으로 적 후방을 타격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밀 유도 폭탄이 아니었어요. 태국은 그런 고가 무기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제 제이담이나 유럽제 정밀 폭탄은 한 발에 수만 달러예요. 태국 공군 예산으론 대량 보유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작은 장비 사진이 나타났어요. 날개와 유도 장치가 달린 키트였죠.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KGB입니다. 한국형 정밀 유도 키트죠. 이게 뭐냐고요? 재래식 자유낙하 폭탄에 장착하는 유도 장치예요. 500파운드, 1000파운드 일반 폭탄 뒤에 이 키트를 붙이면 GPS 유도 정밀 폭탄으로 바뀝니다. 새 폭탄을 살 필요가 없어요. 창고에 쌓여있던 구형 폭탄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소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미국의 제이담과 같은 개념 아닙니까? 새로운 기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개념은 같아요. 하지만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가격입니다. 제이담 키트는 한 개에 25,000달러예요. KGGB는 12,000달러입니다. 절반 이하죠. 둘째, 호환성입니다. 제이담은 미국제 폭탄에만 장착 가능해요. KGGB는 나토 표준 폭탄이면 전부 호환됩니다. 태국이 보유한 구형 MK82, MK84 폭탄에 모두 장착할 수 있었죠. 셋째, 납품 속도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학생들은 제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태국은 이 키트를 전쟁 발발 72시간 만에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긴급 공수했어요. 미국에 제이담을 주문했다면 최소 2주는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은 2주를 기다려주지 않았죠.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어떻습니까? 저렴하고 빠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정확도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타격 결과 사진이었어요. 캄보디아군 탄약고가 정확히 명중당에 폭발한 장면이었죠.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CP 10m입니다. 원형 공산 오차가 10m라는 뜻이죠. 발사한 폭탄의 50%가 목표 지점 반경 10m 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이담은 CP 5m예요. 절반 수준이죠. 하지만 탄약고나 연료 저장소 같은 큰 목표물엔 10m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절반이에요.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나군요. 하지만 이건 경제적 선택 아닙니까? 군사적 우위와는 다른 문제 같은데요. 저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간단한 계산식을 적었어요. 제이담 100개 250만 달러. KGGB 100개 120만 달러. 차액 130만 달러로 KGGB를 108개 더 살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예산으로 2배 이상의 폭탄을 운용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 숫자는 중요합니다. 정확도가 조금 낮아도 2배 많이 쏠 수 있다면 전체 타격 효과는 더 높아지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화이트보드의 숫자를 바라봤어요. 계산은 간단했지만 의미는 강력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태국 공군은 이틀 동안 KGGB 장착 폭탄 124발을 투하했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군 후방시설이었어요. 탄약고 8곳, 연료 저장소 5곳, 로켓 진지 12곳, 지휘소 3곳. 총 28개 목표물 중 23곳이 파괴됐습니다. 타격 성공률 82%죠.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82%면 훌륭하지만 제이담이었다면 더 높았을 겁니다. 90% 이상 가능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다시 해봅시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다른 수식을 적었어요. 제이담 124발 310만 달러. 타격 성공률 90%라고 가정하면 112개 목표 파괴. KGGB 124발 149만 달러. 타격 성공률 82%면 102개 목표 파괴. 차액 161만 달러로 KGGB 134개를 추가 구매하면 총 258발 투하 가능. 82% 성공률이면 212개 목표 파괴. 같은 예산으로 거의 2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는 동료와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숫자가 그들을 설득하게 했죠. 소피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논리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가난한 나라의 전략 아닙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예산이 충분하니까 최고 성능을 선택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은 예산을 무시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전쟁이 2년 넘게 지속되자 미국도 유럽도 무기 공급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값비싼 제이담을 무제한 공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죠. KGGB를 대량 생산해서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어요.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적을 타격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전쟁으로 돌아왔어요. 전투 이틀째 밤의 기록이었죠. 11월 16일 밤 10시 캄보디아군의 탄약 보급선이 끊겼습니다. 주요 탄약고 8곳 중 6곳이 파괴됐거든요. 로켓 진지 12곳 중 10곳이 무력화됐어요. 자주포는 남아있었지만 쏠 탄약이 부족했습니다. 전차는 작동했지만 연료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 시점에서 캄보디아군의 전투 지속 능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리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공중 우세가 전쟁을 결정했군요. 지상 무기가 아니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공중 우세가 아니에요. 비용 효율이 결정했습니다. 태국은 최신 전투기나 최고 성능 폭탄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구형 폭탄에 저렴한 키트를 붙여서 대량으로 투입했죠. 캄보디아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의 홍보 자료가 나타났어요. KGGB의 특징이 나열되어 있었죠.
한국은 새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기존 전력을 살렸어요. 태국이 보유한 낡은 폭탄들을 버리지 않고 업그레이드했죠. 전투기 개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장착하고 투하하면 됐어요. 이게 한국방산의 철학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적을 추구하죠. 일본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첨단 기술을 포기하는 겁니까? 차선책을 선택하는 건 결국 약점 아닙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선책이 아닙니다. 현실책이죠. 미국은 F-22를 만들 수 있어요. 세계 최고 성능입니다. 하지만 대당 3억 달러예요. 187대만 만들고 생산 중단했죠. 너무 비싸서 전쟁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FA-50은 대당 3천만 달러예요. 성능은 F-22의 10분의 1도 안 되죠. 하지만 10배 많이 만들 수 있고 10배 자주 쓸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더 유용한 건 어느 쪽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임스는 펜을 돌리고 있었고 리웨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전쟁 종료 후 태국 공군 사령관의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핵심 문장 하나가 강조되어 있었죠. 우리는 최고의 무기가 아니라 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다. KGB는 그걸 가능하게 했다. 저는 화이트보드로 돌아가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접근성. 이게 카탈로그에도 없고 순위표에도 없는 항목입니다.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가, 얼마나 빨리 쓸 수 있는가, 얼마나 자주 보급할 수 있는가. 한국 무기는 이걸 목표로 설계돼요. 최고 성능이 아니라 최대 접근성을 추구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잠시 껐습니다. 학생들이 지금까지 본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포신이 터진 전차, 정밀 타격한 저렴한 폭탄. 카탈로그는 이 둘을 설명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제를 준비했어요. 이제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프로젝터를 다시 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기 사진이 아니었어요. 서류 사진이었죠. 계약서였습니다.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부터는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쟁이 한창인데 갑자기 무기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고장이 아니에요. 부품이 없어서 못 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보급선이 끊겼기 때문 아닙니까? 적의 공격으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이 끄는 게 아닙니다. 동맹국이 끊었어요. 정치적 이유로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쳐다봤어요. 제임스가 미간을 찌푸렸고 소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 중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유럽의 한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장갑차가 있었어요. 전투 중 부품이 파손됐죠. 우크라이나가 부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왔어요. 공급할 수 없다고요. 왜일까요? 부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치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정치적 문제입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계약서 한 조항이 확대되어 있었어요. 분쟁 지역 사용 제한 조항이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무기 수출 계약에 이런 조항을 넣습니다. 우리가 판 무기는 분쟁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전쟁이 터지면 부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평화 시엔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품이 끊기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공급이 끊겨요. 이게 정치적 로지스틱스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전쟁으로 돌아왔어요. 전투 이틀째 아침의 기록이었습니다. 11월 16일 오전 8시 태국군 블랙팬서 전차 한 대가 궤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지뢰를 밟은 거예요. 전차는 움직일 수 없었죠. 정비병들이 달려왔습니다. 궤도를 교체해야 했어요. 부품이 필요했습니다.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시간 후 한국에서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긴급 공수였어요. 궤도 부품이 실려 있었죠. 12시간 후 그 전차는 다시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태국이 한국에 연락한 지 18시간 만의 일이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숫자를 곱씹고 있었어요. 18시간. 전쟁 중에 외국에서 부품을 공수받는 데 걸린 시간이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번엔 대조적인 사례였어요. 같은 시각 캄보디아군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VT4 전차 한 대의 변속기가 고장났어요.
움직일 수 없었죠. 캄보디아는 중국에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부품을 보내달라고요. 리웨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과를 예상한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5일 후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전쟁이 끝난 뒤였어요. 그 전차는 전투에 다시 투입되지 못했죠. 한스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중국도 빠른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중국 외교부 성명이 나타났어요. 중국은 이 분쟁에 대해 중립을 유지한다. 양측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저는 그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중립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무기 부품을 긴급 공수하는 걸 주저했죠.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지 걱정했습니다. 결국 부품은 일반 화물선으로 보내졌어요. 5일이 걸린 이유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치적 판단 아닙니까? 중국이 신중하게 행동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적 판단이에요. 하지만 그 판단의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캄보디아군입니다. 중국제 무기를 샀지만 전쟁 중에 지원받지 못했어요. 반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중립선언 없이 즉시 부품을 보냈습니다. 헬기로 긴급 공수했죠. 저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무기를 파는 것과 끝까지 지원하는 것은 다르다. 강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그 문장을 응시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K2 전차를 팔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전쟁 시 우선 부품 공급 보장, 24시간 긴급 대응 체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한 지원. 이게 한국식 계약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런 조항을 넣지 않아요. 넣을 수가 없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제약이 많으니까요. 소피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폴란드가 논란 많은 전쟁을 시작하면 한국도 연루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위험을 감수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같은 상황이니까요. 한국은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죠. 그때 부품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같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태국 국방장관의 인터뷰였어요. 전쟁 종료 후 언론의 한 말이었죠. 우리는 한국 무기가 최고 성능이라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전쟁 중에도 우리 곁에 있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죠. 이제는 기술적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감정이었어요. 리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도 동맹국을 지원합니다. 파키스탄에 무기를 공급하고 기술도 이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파키스탄이 인도와 전쟁을 시작하면 중국은 전쟁 중에도 부품을 계속 보낼까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요. 서방의 제재를 감수하면서도요. 리웨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죠. 2022년 한국은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반발했어요. 독일은 불편해했고 프랑스는 우려를 표명했죠. 왜냐하면 폴란드가 러시아와 긴장 관계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약속대로 전차를 보냈고 정비 교육을 했고 부품 공급 라인을 구축했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그건 사업적 판단 아닙니까? 큰 계약이었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 외교부 성명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폴란드의 안보 우려를 이해합니다. 계약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행될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한국의 답입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해도 국제사회가 불편해해도 약속은 지킨다는 거죠. 이게 신뢰예요. 무기 성능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적은 적군이 아니다. 부품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동맹국이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제임스는 펜을 내려놓았고 리웨이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소피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태국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가격이 저렴해서도 아니었죠. 전쟁 중에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믿음을 지켰어요. 18시간 만에 부품을 공수했죠. 이게 순위표에 나오지 않는 진짜 힘입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잠시 껐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까지 본 건 기술이었지만 지금 느끼는 건 신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전쟁은 약속만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킬 수 있었는지 말이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공장 사진이었어요. 거대한 생산 라인이 보였죠. 전차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시계가 화면 구석에 보였는데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18시간 만에 부품을 공수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왜일까요? 부품이 없으면 약속할 수 없으니까요. 한국은 어떻게 그 부품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공장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화면을 응시했어요. 새벽 2시에도 불이 환하게 켜진 공장이었죠.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공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3교대 시스템이죠.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오후 4시부터 자정, 자정부터 아침 8시. 공장이 멈추지 않아요. 주말에도 명절에도 최소 인원은 항상 대기합니다. 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효율적 아닙니까? 평시에는 수요가 적은데 왜 24시간 가동합니까? 한반도 지도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휴전선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한국은 평시가 없습니다. 휴전 중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겁니다. 북한과 248km 국경선을 맞대고 있죠. 군인 100만 명이 그 선을 지키고 있어요. 이게 7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70년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70년 동안 전쟁 대비 태세를 유지해 본 적 있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고 리웨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피는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은 통일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본토에서 전쟁이 없었어요. 미국은 대륙에서 전쟁을 겪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뉴스에서 북한 소식을 듣고 매년 군사훈련을 하고 젊은이들은 2년간 군복무를 해요. 전쟁은 언제나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K9 자주포 생산 라인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거대한 포신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이 공장은 연간 K9 자주포를 100대 이상 생산합니다. 평시 기준이에요. 하지만 전시체제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클릭했어요. 같은 공장이었지만 더 많은 작업자들이 보였습니다. 인력이 3배로 늘어나면 생산 라인이 2개로 확장되면 부품 공급이 최우선이 되면 생산량은 2배에서 3배로 늘어납니다. 연간 20만 300대죠.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론 아닙니까? 실제로 전시 생산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전면전을 겪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증명됐습니다. 화면에 2022년 뉴스 기사가 떴죠. 폴란드, 한국의 K9 자주포 긴급 주문. 48대를 6개월 내 납품. 6개월이에요. 저는 그 숫자를 강조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에 주문했다면 어땠을까요? 독일 방산업체 뉴스가 바로 다음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레오파르트 2 전차 신규 주문, 납품까지 최소 39개월 소요. 39개월입니다. 3년이 넘어요. 폴란드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죠. 6개월이면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품질 문제는 없었습니까? 빨리 만들면 결함이 생길 수 있어요. 폴란드군의 K9 시험 사격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포탄이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하고 있었죠. 납품 후 6개월간 폴란드군이 실시한 테스트 결과입니다. 고장률 0.3%예요. 독일제 레오파르트는 0.2%죠. 거의 같습니다. 빨리 만든다고 품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소피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빠르면서도 정확하다는 게 모순 아닙니까? 저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습니다. 간단한 그림을 그렸어요. 공장 하나와 여러 개의 화살표였죠. 유럽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생산을 시작합니다. 부품 발주, 인력 확보, 라인 조정까지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량만 늘리면 됩니다. 공장은 이미 뜨겁게 달궈져 있으니까요. 저는 다른 예시를 들었습니다. 식당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당은 손님이 오면 그때 불을 켜고 재료를 꺼냅니다. 다른 식당은 항상 불이 켜져 있고 재료가 준비돼 있어요. 손님이 갑자기 100명 오면 어느 식당이 빨리 대응할까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 것 같았어요. 화면이 바뀌었죠. 한국의 현대로템 공장입니다. K2 전차를 만드는 곳이죠. 이 공장엔 항상 30%의 예비 부품이 쌓여 있습니다. 엔진, 포신, 센서, 궤도 모두요. 왜일까요? 긴급 주문에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그건 재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비싸죠. 유럽 공장들은 그래서 안 해요. 재고를 최소화하는 게 효율적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재고 비용보다 납품 지연이 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30%를 쌓아둡니다. 한화방산 공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K9 자주포 부품들이 거대한 창고에 정리되어 있었죠. 이 부품들은 3개월 생산량입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요. 폴란드가 전화하면 다음날 헬기에 실을 수 있죠. 태국이 긴급 요청하면 18시간 안에 공수할 수 있고요. 이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평화를 믿지 않는 겁니까? 항상 전쟁을 준비하는 건 비관적 아닙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평화를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아는 거죠. 한국은 지난 70년간 배웠어요. 준비되지 않은 평화는 쉽게 깨진다는 걸요. 1950년 한국 전쟁이 그랬습니다. 준비가 안 됐었죠.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준비합니다. 공장을 멈추지 않고 부품을 쌓아두고 24시간 대기하죠. 강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일본 장교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리웨이는 고개를 숙였고 제임스는 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화면이 떴습니다. 한국방산 공장의 야경이었어요. 밤인데도 불빛이 환했죠. 여러 공장이 보였습니다. 창원의 두산, 구미의 한화, 울산의 현대로템. 모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평화의 시대를 즐길 때 한국은 지난 70년간 단 하루도 공장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크리스마스에도 새해에도 명절에도 누군가는 그 공장에 있어요. 기계를 점검하고 부품을 확인하고 생산 라인을 준비하죠. 왜냐하면 전쟁은 휴일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전쟁을 상정하지 않은 나라와 전쟁을 일상처럼 준비한 나라. 전장에서 살아남는 건 후자다. 학생들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질문도 없었죠. 그들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1위라는 제 주장이 무슨 의미인지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강의실에 형광등 불빛만 남았어요.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제임스는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고 리웨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고 한스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시간이었어요. 순위가 사라지고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는 순간을 보여줄 시간이었죠. 8장. 결론. 순위가 지워진 순간. 저는 마커를 집었습니다. 화이트보드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강의 첫 시작에 적었던 그 문장이 아직 남아있었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2시간 전 이 문장을 보고 학생들은 웃었습니다. 제임스는 미국 1위를 주장했고 리웨이는 중국 3위를 말했죠. 숫자와 순위표가 그들의 근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고요했어요. 저는 그 문장 아래 세로줄을 하나 그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눴죠. 왼쪽에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순위. 이게 여러분이 강의 시작 전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아래 적었어요. 미국 1위, 중국 3위, 러시아 2위, 한국 6위. 이게 순위표가 말하는 겁니다. 국방비, 병력수, 무기 보유량으로 계산한 숫자예요. 제임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까와 달랐어요. 방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죠. 저는 오른쪽에 다른 단어를 적었습니다. 생존. 이게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본 것이죠. 저는 그 아래 적었어요. 자립, 정비, 증산, 내구성, 접근성, 신뢰. 이게 전장에서 살아남는 조건입니다. 순위표에는 없는 항목들이에요. 소피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일본 장교는 화이트보드만 응시했죠. 리웨이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귀는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왼쪽에 적힌 순위를 천천히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커 자국이 천천히 사라졌어요. 미국 1위, 중국 3위, 러시아 2위, 한국 6위. 모두 지웠습니다. 깨끗하게요.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순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우개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카탈로그상 중국 전차가 우수했지만 26%가 포신 파열로 무너졌죠. 스펙상 비슷했지만 한국 전차는 0% 고장이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순위가 아니라 생존이 답을 줬죠. 저는 오른쪽에 적힌 생존을 동그라미로 크게 감쌌습니다. 전쟁은 초반 48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지속되죠. 무기는 고장나고 탄약은 떨어지고 부품이 필요해집니다. 그때 누가 살아남느냐?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는 나라. 부품을 18시간 만에 공수하는 나라. 70년간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이깁니다.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공격적이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생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미국은 전 세계에 동맹이 있고 공급망이 퍼져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자립체계로 전환하려면 수십 년이 걸려요. 독일도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믿었고 효율을 추구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평화를 믿을 수 없었고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리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은 자립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을 따라잡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중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국은 70년간 불안 속에서 살아본 적 있습니까? 매일 아침 전쟁 가능성을 생각하며 공장을 돌려본 적 있습니까? 부품 하나가 전쟁 승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해봤습니까? 리웨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1950년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했어요. 무기가 없었고 부품이 없었고 동맹국 지원이 늦었죠.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상처가 한국을 바꿨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걸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했죠. 70년이 지난 지금 그 준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스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죠. 저는 화이트보드맨 아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모두가 읽을 수 있게요. 군사력 순위는 돈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전쟁에서 살아남는 능력은 수십 년간의 실패와 불안 속에서만 만들어진다. 저는 마커를 내려놓고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제임스는 그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고 있었어요. 리웨이는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죠. 소피는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었고 한스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방산을 키우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한국처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진지했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죠. 중요한 건 마인드입니다. 순위를 추구하지 마세요. 생존을 추구하십시오. 최신 무기를 사려고 하지 말고 고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세요. 보유량을 늘리려 하지 말고 증산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을 인정하세요. 평화가 영원하다고 믿지 마십시오. 일본 장교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방을 집었죠. 강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죠. 제임스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교수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겸손해질 필요가 있죠. 순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리웨이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그는 이미 이해했으니까요.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보드는 그대로 두고 갔어요. 제가 지운 순위, 동그라미 친 생존, 마지막 문장. 모두 그대로였죠. 저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나토 안보대학원 건물 밖으로 유럽의 거리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평화는 준비 없이 오지 않는다는 걸요. 강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군사력 순위는 돈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전쟁에서 살아남는 능력은 수십 년간의 실패와 불안 속에서만 만들어진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한국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한 명,
2명의 학생이 깨달았을 겁니다. 순위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내일 또 다른 학생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같은 질문을 받겠죠. 왜 한국인가? 어떻게 한국인가?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순위가 아니라 생존이라고. 카탈로그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그리고 학생들은 점점 더 이해할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전쟁의 법칙이 달라졌다는 걸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선택받아서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강해졌다고. 그리고 그 강함은 순위표에 나오지 않는, 하지만 전장에서 증명되는 진짜 힘이라고요. 강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